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발제하실 우리 이용우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용우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릴게요. 이용우 교수님이 약간 지금 마음에 조금 실망감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왜 다 가셨지? 이 중요한 세미나를. 왜냐면 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할 때마다 이거는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이거 정부에서 누가 나와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의원님들이 나와서 의원들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오늘도 여전히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내빈들은 또 바쁘신 관계로 자리를 좀 일찍 뜨시고 저희들이 남아서 세미나를 듣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듣고 전하고 이 일이 계속된다면 사회에 변화가 올 거라고 믿고요. 우리 이용우 교수님께 큰 박수를 청해서 네, 다시 한번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늘 요한처럼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듣든 말건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들을 거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국가 소멸 수준이다. 저도 잘은 그냥 심각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숫자를 들여다보니까 경악할 수준이더라고요. 자, 학대 출산율 이거는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평균 수입니다. 2018년에 0.98명이었고요. 그리고 22년에 0.78명이고요. 이게 0.78명이 된 게 끔찍한 수준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만나서 2명을 낳으면 본전입니다.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근데 한 명만 낳는다는 얘기는 인구가 반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2018년에 이미 심각한 문제였고요. 2022년에는 0.78명이라고 그래서 어떤 인구학자, 외국학자가 이거는 국가소멸 수준이다. 니네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2023년에 보니까 더 줄었습니다. 0.70명입니다. 더 감소할 겁니다. 연도별 신생아 수를 보니까요.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인 59년부터 64년생으로 규정하거든요. 그때는 1년의 신생아 수가 100만이었습니다. 60년생 이때가 최저 피크였거든요. 108만 535명이었는데 2018년에 32만 6,822명으로 줄었고 2022년에 25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 기준으로 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문제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50만입니다. 50만 병력인데 지금 25만이 태어났죠. 작년에. 그러면은 그 중에 남자가 12만 5천이면 12만 5천 병력도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니네 북한한테 먹힌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골든타임 10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그 학자들이 어떤 현상의 원인을 분석할 때는요, 가설을 세웁니다. 원인을. 근데 이거는 사실 굳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페미니즘 때문입니다. 자, 제가 요새 이게 어떤 웹사이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 이런 글들이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떠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러면서 가끔 겪은 갈등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상당수가 돈 문제입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싸우는 게. 근데 이거는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원래 남녀가 결혼하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제관념이 안 맞으면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저한테 많이 보여지는 건지 너무 많습니다.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아닌데? 우리 때는요, 이런 결혼 문제는 사실 결혼 전에는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닥치고 이제 뭐 최소한 이제 양가가 만나서 뭐를 할 때 그때부터 이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는 건데, 저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야,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다는데 그게 있어야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요새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요, 꼰대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잘못된 건가요? 이런 글들 보면요, 다 돈 문제입니다. 뭐 여자가 얼마 하고 얼마 쓰는데 용돈을 얼마로 정하고 이런 문제가 헤어집니다. 우리 때는 이런 얘기하면 저는 그랬습니다.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니 뭔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사랑이 먼저지. 근데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여기 보면 댓글이 막 달리거든요. 이 댓글에는요, 완전 남녀 갈등으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의 저출산 문제가 경제적 문제, 단순히 경제적 문제라면요, 이거는 인구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원상 회복이 됩니다. 이게 시장 경제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일자리는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서 집값도 떨어지겠죠? 지금 아파트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값이 점점 떨어지면 자연히 출생률도 올라가고 이럴 텐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경제 상황만 원인이라면 그렇게 됩니다, 회복이. 근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그렇게 안 될 거라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페미니즘입니다.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가설은 그거예요. 직관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아, 이거는 페미니즘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죠? 페미니즘이 활개치고 다니면서부터입니다. 그럼 우리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요새 이런 거를 막 증거를 대다 보면은, 아니 이거를 꼭 증거를 대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SSCI라고 미국에 있는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때로는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한 거는 통계 분석 아무리 잘해도 실리지 않습니다. 야, 너 당연한 걸 무슨 숫자로 보여줘. 우리 다 알고 있어. 그죠? 이거는 아까 직관적 원인 분석에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하도 웃기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약식으로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게 페미니즘 때문이 아니라면, 진짜 경제적 문제라면 신혼부부의 수는 저렇게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결혼은 하되 어려우니까 애는 낳지 말자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2018년 대비 신생아 감소 비율이 23.8%인데 2018년 신혼부부 감소는 22%입니다. 결혼 자체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하는 건요, 1대1 남녀 갖고 자기가 각자 돈 벌고 사면 경제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통시적으로 한번 볼게요. 급격하게 감소한 몇 가지 시점이 있는데요. 2021년, 이때 여가부가 출범했죠. 김대중 정부 들어오고. 그때 2000년에 24만 명이었다가 55만 9천 명으로 확 떨어지고 2002년에는 49만 6,911명으로 더 감소합니다. 감소폭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 2013년에 이때 이제 세계 경제 불황이 막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에서 터지면서 이렇게 됐을 때 감소수보다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문제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5년에 홍종학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정치인이 그런 얘기하는 게 괜찮을까요? 그게 헬조선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민간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자기가 삶이 어려우면 헬조선 때문이래요. 이 정권 잡은 그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 뺏어오려고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헬조선이란 말을 퍼뜨리면서 그때 줄었습니다. 또 급격히 준 게 언제냐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2015년에 헬조선 얘기 나오고 그때가 43만 8천 명. 2013부터 계속 유지하다가 갑자기 2016년에 40만 6,243명으로 줄고 그 다음에 35만 7천 명대로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아주 페미니즘이 활개를 쳤죠. 더 큰 문제는요,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까지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족 친화 정책의 정의 자체가 페미니즘적입니다. 보세요. 이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정의가 나옵니다. 가족 친화 사회환경을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여성도 동등하게 일해야 된다. 여성의 동등한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가족 친화 환경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라고 하면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족 친화하면 왠지 그 넓은 약간 정원에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손잡고 뭐 아파트 광고 있잖아요. 그런 게 떠오르거든요. 이게 왜 가족 친화 환경인가요? 다 아시죠? 아까 저기 김승규 대표님이시나요?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뭐 대놓고 남자가 저기다 뭐 그렇게 요새는 합니다. 근데 처음엔 그렇게 안 했죠. 헌법에 말한 어떤 헌법을 끌고 와서 여성의 동등한 인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는 대놓고 그렇게 시작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끔 이 비유를 드는데 광주에서 춘천 가는 기차가 있고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기차가 있으면 중간에 한번 살짝 만나죠. 한 천안쯤에서 만날 겁니다. 거기 교행할 때 이 기차는 다 천안에 있으니까 똑같은 거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둘 간의 차이는 굉장히 커집니다. 헌법에서 시작한 여성 인권이랑 페미니즘에서 말한 여성 인권은 처음에는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격차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은 뭐예요? 사회는 계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성 전체가 계급인 거예요. 누구한테 핍박받아요? 남성한테. 그러면 힘을 모아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게 마르크스주의죠. 그러면 같이 사는데도 적인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적과의 동침이라고 합니다.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가정은 가장 편하고 나의 모든 걸 드러내야 되는 건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계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계급 의식을 심어주죠. 이걸 의식화라고 하죠. 너는 억압받는 노동자야. 그죠?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너는 억압받아온 여성 계급이야. 자, 이렇게 될 때 문제가 뭐냐면요. 개인이 없어집니다. 계급으로만 존재해요. 계급 이익에 반대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반동분자라고 합니다. 처단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정말 여성들의 정책 수요가 국가에 원하는 게 똑같을까요? 내용? 절대 아니죠. 사람들의 여성도 굉장히 원하는 게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젊은 직업 여성만. 왜냐하면 노동권이라는 걸로 이념으로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념에 따라서 젊은 직업 여성만 여성이에요. 나머지는 아무리 원하는 게 있어도 정부가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요. 전업주부가 최소한 반 이상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뭘 해주나요? 전업주부? 해주는 거 없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보육비 지원해주잖아요. 근데 그 여성 중에 자기 아이는 자기가 키우고 싶은 사람 많을 겁니다. 뭐를 지원해주나요? 없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돈 주니까 힘드니까 맡겨. 애한테 안 줬습니다. 그 젠더주류화 정책, 이거 정말 큰 문제인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의 모든 정책이나 법률 제안할 때 거기 성별 영향 평가라는 걸 붙입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됐을 때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건 없는지를 평가해서 붙입니다.
근데 이게 강제성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게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이 상정되잖아요. 그럼 성별 영향 평가에 남녀 차별적이다 그러면은 그 상임위원회 페미니스트 하나만 심어놓으면 딴지 걸어서 무산시키거나 반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어디 가나 한 사람은 있잖아요. 요새는 의무적으로 여성은 있어야 돼요. 모든 회의에 거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 정책이 한두 개가 아니고 고유의 목표가 있거든요. 뭐 그게 실지는 모르겠지만 고속도로 가는 데다가 거기다가 성별 영향 평가 붙이면 고속도로 가는 데는 국민 통행의 안전 뭐 이런 거잖아요. 예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페미니스트가 뭐 딴지 걸어갖고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은 이거는 뭐 국가에 니네가 쓴 예산 중에 성별 청차별적인 거 고려했는 게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공무원들은 야 내가 무슨 심지어 국방부도 성인지 예산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류 변형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저는 요새 국민 인식 개선이란 말을 많이 듣는데 이거 위헌적 아닌가요?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네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가 나서서 인식 개선한다 그러면 누가 우리 선거할 때 그런 권한 줬어요? 네, 이게 주류 변혁이라는 게 성주류화의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갖고 교육하고 심지어 성인들한테도 뭐 종업원 몇 명 이상 된 사업체는 교육을 시키게 돼 있어요. 성인지 교육을. 근데 그 내용이 성폭력이면 괜찮아요. 원래는 성폭력 예방한다고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성에게만 보육의 책임을 맡기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이런 자기 멋대로 일부 페미니즘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요새는요, 지금 이게 날이 갈수록 차이가 심해진다 그랬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들한테 불러다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딴 걸로 가르쳐요. 성적 욕망 구체화해봐. 너는 어떨 때 성욕을 느끼니? 여기에 항의하니까 부적절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여가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황당합니다. 자, 그럼 대안적 패러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기반 접근법.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는요, 이념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 연구와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굉장히 이 지금까지 여성 정책이 10몇 년, 20년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과학적 증거를 내밀어서 이런 이 문제가 있으면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수정해야 됩니다. 방향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걸 증거 기반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수요자 중심 접근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은 계급이 아니거든요.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조사하란 말이에요. 뭘 원하는지. 나머지 여성은 어쩌라고 저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직업 여성들에게 주는 것만큼 인구 비례에 따라서 지원책을 만들어야 되죠. 이게 종합적인 그림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요, 일단 가치 기반이 다시 헌법적인 걸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르크스주의는 여성을 계급으로 봅니다. 그죠? 이거는 반헌법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과 같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여성 가족부가 있어야 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는 양성 존중과 복지 지원. 아까 말씀드렸죠? 직업 여성들만 저렇게 지원을 하니까 그거를 모든 여성들의 실질적 행복을 증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수단으로서 계속 확인하고 연구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수정하라는 겁니다. 정책 수단은. 이거 해봤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근데 지금 이거 못해요. 왠지 아세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성주류화 정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법을 못 바꾸면요. 아까 얘기한 성인지유 이런 거 그리고 성별 영향 평가 이거 절대 폐지 못합니다. 이건 행정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째, 삼권 분립에도 기본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국회가 정부에 하는 모든 일을 간섭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 패러다임의 문제점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거창하게 막 학문적으로 팬시한 용어죠. 증거 기반 접근법.
수요자 중심 접근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부처랑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왜 니네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 왜냐? 이념이 독특하잖아요. 걔는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되는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에 기반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특별한 게 아니고요. 정상회복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이념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치지 말고 그게 정부입니까? 조폭입니다. 그거는. 다른 부처랑 똑같은 원리의 헌법 이념에 기반해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이영호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이영호 교수님께서는 여성가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증거 기반 그리고 수요자 중심. 저희가 이 용어를 만들어내기까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잘 전달이 되어서 또 정책으로도 이발이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발제 소주제, 이제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소주제 3가지에 대해서 각자 발표를 하실 텐데요. 첫 번째 소주제는 양성평등 기본법의 개정과 여성가족부 개편에 대해서 우리 이봉화 교수님 모시고 발제 드려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봉화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명지대학교에서 한 대학원에서 한 8년 정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라고 직함을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소주제 발표 제목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그리고 여성가족부 개편, 폐지를 중심으로 한 개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여성 정책이란 구조는 여성운동, 여성이론, 여성정책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이제 발전해 온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가 여성정책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젠더 정책, 성평등 해서 양성평등도 안 썼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정책과 양성평등과 젠더평등은 왜 다 용어가 틀리냐? 용어는 같은 용어입니다. 정부는 그 여성가족부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그러니까 정무 2장관실에서 여성정책을 처음 시작했던 1983년부터 현재까지 여성정책이라는 행정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 그리고 지금 가족부이기 때문에 청소년 업무와 가족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여성정책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젠더평등, 성평등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이 여러 가지 다르다라고 했던 게 지난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여성정책의 변곡점은 한 두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995, 6년 그러니까 제4차 여성대회가 북경에서 열리면서 북경행동강령이라는 그 국제적인 흐름을 우리나라 여성정책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1995, 6년대 제가 그때 정무 2장관실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했습니다. 그때가 하나의 변곡점인 것 같고 두 번째 변곡점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 전 이때는 2016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 페미니스트들이 SNS상에서 서로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면서 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갈등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로 끌어낸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성 정책이 젠더 마르크스의 이념 기반을 할 때는 이 당시가 저는 정말 시민 운동이 왜냐하면 그 페미니즘 자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미 세계에서 오류가 이미 다 확인되고 폐해가 확인된 거거든요. 그거를 2015년에 우리 국민한테 슬그머니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선거 전략으로 이슈할 때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여나요? 잠깐만요. 그래서 한번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 특별히 이제 1996년에 여성발전 기본법, 그러니까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고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 2, 3, 4처럼 흘러왔고, 2015년에 양성평등 기본법을, 여성발전 기본법을 전체 개정을 하면서, 오늘 전부 개정이라고 합니다. 전부 개정을 하면서 기본 계획까지 전부 개정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용어가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기본 계획 속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여성정책 변화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곡점인 1995년 전후에서는 그 당시 여성정책이라는 것은 문호를 개방하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육사라든지 이런 데는 남이 성만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여성들도 기회균등을 해달라. 그리고 여성들이 특별히 사회참여 확대 부분에서 많이 이제 부족했고, 또 여성 권익 증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여성 채용 목표제, 그러니까 여성들이 공무원의 7급이나 5급이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일정의 그 비율을 주면서 여성을 먼저 뽑은 할당제에 해당이 되는 그 여성 채용 목표제를 제가 서원을 하면서, 그런 헌법 규정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기본법을 만들어서 입법 조치를 법에다가 했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에 아까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001년도에 여성 불안은 부처를 정식으로, 예전에는 여성특별위원회, 여성 정무이장관실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하나의 부처로 만듭니다. 부처로 만들어서 이때 이제 페미니즘의 이론이 정책하고 연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MB 때는 제가 인수위원을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가 인수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추진을 못하고 그 법이 통과가 안 되고 그러는 바람에 그냥 여성부로 줄이면서 보육이 너무 이상하게 흘러갔던 여성가족부가 능력이 없으니까 보육을 당시에 들고 있었거든요. 그 업무를 다시 보건복지부로 가지고 오면서 여성부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성들이 밖에서 이게 젠더랑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그런 페미니즘의 기반의 이론인지 모르고, 또 여성들은 밖에서 여성의 지위를 행사해야 된다 이러면서 다시 2010년에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2010년, 그러니까 2015년 전후에서 이제 그 모든 그 여성과 관련되는 그런 권력이 다 넘어가고 국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페미니즘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평등과 성평등 논쟁도 일어났고요. 당시에 그 양성평등 기본법 만들 때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그들이 얘기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죄송한데 발표 시간이 8분이라서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아예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건 이념이거든요. 그 이념을 정책 안에 차곡차곡 다 넣었습니다. 특히 양성평등 기본법 안에는 그 어떤 성주류화의 체계를 4가지로 나누어서 그 안에 전부 다 이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현재는 업무 과제 중에서 그 평등정책, 성평등, 양성평등을 가장 밑으로 슬그머니 넣었지만 업무를 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에 있는 그 업무들이 정말 다른 부처처럼 잘하고 있느냐,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양성평등 기본법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특히 그 평등법 안에 있는 이념 용어를 완전히 법률 용어로 바꿔야 되고, 두 번째 양성평등 기본법 안에 있는 성인지, 성주류화 등 성주류화를 위한 여러 가지 4가지 성인지, 성별 영향평가, 성별 통계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원점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지는 여성보호나 성폭력 방지 행정 용어로, 성주류화는 성별 관점의 강화, 여성 우대 강화 이런 식으로, 재생산권은 출산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성평등 기본법을 가치 중립적이고 헌법 합치적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는 뭐 좀 많이 치우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연구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주류화, 그 기준점도 없고 합의도 안 됐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법의가 모호한 성주류 정책을 폐지해서 그 안에 나와 있는 정책들을 일몰제로 도입을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이거는 이런 목표가 완성이 되면 없애겠다 그 일몰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할 때부터 우리는 국제적인 흐름에 의해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성주류화로 가져가겠다. 아예 국제적 페미니즘을 공식적으로 정부가 양성평등 기본법의 법 제안에서 밝혔습니다. 이걸 완전히 이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이제 교재에 자료를 저희가 연구하면서 많이 넣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 성평등 지수도 엉망입니다. 그런 식의 기준할 것 같으면 남녀 평등은 절대로 1대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아직 우리나라 성평등이 멀었니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저희가 달성 목표 자체가 틀리고 기준이 틀리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지금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여성가족부 업무 중에서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업무를 좀 더 강화해서 보건복지부로 보내되 뭐 좀 더 가족 업무를 강화하고 성평등 업무를 강화해서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부, 가족부, 여성가족부로 변화하는 동안 있었던 것은 항상 집행 업무를 누가 하느냐. 그럼 그 안에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정부 조직은 바꿔집니다. 그래서 총괄 업무는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상위인 일종의 양성평등 기능의 조정 통합 이런 부분들은 아예 지금 양성평등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총리실로 조정 업무가 다 가고요. 나머지 집행 업무와 기능 업무는 각 부처로 과감하게 다 보내야 됩니다. 이거를 안 보는 한은 여전히 지금 그 이념에 치우친 여성 정책을 할 것이고 또 이 정책 10여 년 동안 2001년부터 지금까지 20년 오는 동안에 이미 생태계가 다 변하고 다 생태계가 다 그들 중심으로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쪽에서 누군가 위원을 갈라도 저희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름의 리그에 의해서 그들 나름으로 이미 권력이 다 가고 모든 전문성이 다 그쪽으로 옮아갔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은 한은 지금 상태에서 약간의 변동, 무늬만 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전처럼 아예 처음 제가 인수위원회 때 생각했던 것, 인수위원으로서 생각했던 것처럼 부처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부처를 없애고 총괄 기능, 정부 기능은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성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족의 총괄 기능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은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총괄 조정할 수 있게끔 관장하게끔 해주고 나머지 업무들은 다 과감하게 각 부처에 잘하는 부처에 옮겨야 됩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여성가족부에 옮기고 또 저출산을 여성으로 하는 바람에 여성가족부가 주가 되는 바람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이라는 연구를 공공기관에서 연구기관에서 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저기 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가족 업무를 주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변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 여성가족부 산하기관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들을 결국은 전부 다 그 이념을 다 빼야 되고 저희 단체는 그렇게 빼기 위해서 이번 올해부터는 어떤 페미니즘의 그 오류를 하나하나 찾아내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 이보아 대표님은 사실은 행정학 박사시기도 해서 누구보다도 정부 부처와 이 행정 업무에 대해서 능숙하신 분입니다. 진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지만 이 일이 멈추어질 것 같은데요. 폐지를 위한 장관 임명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며칠 전에 그 권인숙 의원이 기사에 말한 것이 기사를 통해서 나온 걸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또 크리스찬 회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대표님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완벽하게 폐지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 성주류화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는데 크게 헌신하실 것 같은데요. 빡세게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제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발표는요. 우리 가림권 여성연합의 양성평등전략연구소 공동소장으로 최근에 임명이 되신 우리 연치연 변호사님이십니다.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건강 증진에 대해서 소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치연 변호사입니다. 사실 형법 교수님 한 분 좀 오실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변호사이긴 하지만 연구자는 아니라서 사실 깊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이기 때문에 또 이 방면 저 방면 다 말을 할 수 있어서 자유로움은 있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할 과제가 사실 또한 여성폭력 부분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8분 시간이 있다고 해서 저는 여기다가 모든 8분을 집어넣겠습니다. 성폭력에 있어서 오늘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얘기가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자, 여러분 형벌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형법이 있는 이게 형사정책입니다. 형사정책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법학에서 형사정책학이 거의 죽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변호사 시험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문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형벌이 왜 일어나고 그 목적이 뭐고 어떻게 해야 범주가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책연구소로 지금 형사정책연구소가 있는데 그 소장님이 누구시냐면 참여연대 공동 대표님이셨던 교수님이 다 맡고 계시고 지금도 바뀌지 않고 그러한 형사정책적인 연구가 어느 쪽으로 가 있을지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방향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내용,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과 의사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형벌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만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성범죄나 가족폭력이나 학교폭력에서 많이 주장하고 우리가 성교육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죠?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피해자들의 실수가 가해자의 이익이 될 수는 없다. 그게 뭐냐면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서 너무 당황해서 반항을 못했다거나 피해자로서 응당해야 될 행위를 안 한 것이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것은 이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그래도 가해자가 했다면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처벌을 받아야지. 맞습니다. 근데 다시 형벌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형벌의 목적이 뭡니까? 이것에 관해서 형법학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고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응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벌을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일반 예방이라고 하는데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인들이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또 있습니다. 특별 예방이라고 하는데 범죄자들 스스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겠다. 벌을 받으니까. 그리고 또한 피해자도 보호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범죄의 형벌의 목적을 다 치환해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피해자의 만족의 제1의 목적을 두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 중심으로 모든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원래 범죄자는 무죄로 추정받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했던 페미니스트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거든. 근데 범죄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봤는데 피해자인 거야. 무조건 그 사람 가해자여야 하는 거야. 이게 약간 불균형적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이 깨어져 버린 상황, 피해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만들어내기에 이른 겁니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특정 범죄, 아까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범죄에 있어서 깨져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피해자 중심으로 모든 사건이 흘러가야만 하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형벌의 목적은 피해자를 만족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형벌은 여기 제가 어떻게 써보려고 했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질서를 만들죠. 그것을 제도화한 것, 그게 바로 법이고, 개인이 복수하는 것,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대신 복수해 주는 것, 대신 보복해 주는 것, 그게 응보잖아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다시 뒤집어서 피해자 개인이 만족하도록 법을 움직여 준다는 겁니다.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점이고, 이게 성범죄, 성폭력 범죄가 너무 역차별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주의 증거가 없으면 증거대로만 재판해야 된다는 것이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인데, 그 범죄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에서도 일부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제가 상담했던 분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애가 계속 말로 괴롭힘 당하는 걸 참아왔어.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걔한테 반대고 계속 공격받다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욕설을 들은 아이가 신고를 합니다. 이때부터 그 아이는 피해자가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상식이 있게 참고 친구들과 우애 있게 지내라고 말하면 참는 아이들이 오히려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자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건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왜 발생했느냐, 여기 보시면 네 잘못이 아니야.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게 피하지 않아도 돼 랑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 절도를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 굉장히 진귀한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간 사람이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그걸 막 문 앞에 전시해줍니다. 창문 열어서 막 열어놓고 아무 데나.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가져간 사람만 잘못이야. 문 앞에 놔둬도 괜찮아. 자랑해. 10분 자랑해.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걸 아름다운 걸 공유해야지. 네 잘못이 아니야. 가져간 사람만 잘못이야. 이게 지금 여성주의가 그 페미니스트들이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니까 피하지 않아도 돼. 범죄는 일반 예방할 필요가 없어.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문제점입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의 방향이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냐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방향은 성에 대한 수치심을 제거하면 절도로 아까 치환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에 진귀한 보물이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서로 다 공유하면 우리가 그걸 다 아름다움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가져가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없애.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다 같이 그냥 공유해버리면은 서로 욕심내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욕망이 생기지 않으니까 성적 욕망을 다 같이 드러내고 얘기해봐. 다른 사람이 보물을 뭐 가지고 싶다고 얘기해봐. 아까 성적 욕망 구체화하기 했잖아요. 그러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현재의 성인지 교육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범죄가 예방되지 않죠. 조직에 보물이 있는 걸 다 같이 알아버렸는데 오히려 쟤도 갖고 싶어하고 쟤도 갖고 싶어, 나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하다는 걸 알아버렸는데 거기서 어느 분이 갑자기 저 집에 있는 보물을 갖고 와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그 놈만 처벌하는 형태가 지금 오픈된 형식의 성인지 교육인 겁니다. 반대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 예방의 목적. 범죄는 어떻게 예방합니까? 범죄자가 되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피해자가 되는 것도 막아야 됩니다. 우리 집에 진귀한 보물이 있다면 좋은 금고가 있고 범죄를 예방하는 법, 보안장치가 잘 되어 있는 곳에 넣어도 또한 그것을 잘 보관해야 된다는 법을 알려주는 것 또한 범죄 예방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하면 성범죄를 알려주고 이런 범죄자들은 정말 나쁜 놈이니까 하면 안 돼. 그렇지만 반대로 너는 성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도 돼가 아니라 이것이 혹시라도 범죄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너도 니네 집에 있는 중요한 보물이 있다면, 네가 가진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가르쳐주는 절제와 책임에 대한 교육이 당연히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게 저는 여성가족부 주도로 성범죄에 대한
이 컨트롤 타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는 아무 잘못 없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는 마음대로 내버려 피해자는 그냥 뭐 예방을 하든지 말든지 두고 가해자만 처벌하면 가해자가 오히려 범죄가 극단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더 화를 내는 이상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범죄가 극단화되고 있잖아요. 성범죄에 있어서도 그런 상태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아무리 예방하지 않아도 돼, 뭐 마음껏 오픈해도 돼. 그러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시선 감각 그게 문제야. 라는 이런 시각들이 오히려 범죄를 극단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것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사실 성범죄 상담소에서 상담하는 내용들이 집적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피해자들이 주로 이 사건이 발생되는 사건에 노출되는지를 집적해서 이걸 연구해야 형사정책적으로 연구해야 범죄를 예방할 텐데 여성가족부에서는 피해자를 너무 과잉 보호하다 보니 사실 국가 예산으로 상담을 받았다면 이것이 개인 상담용으로 사용되고 이것이 정책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개인적인 정보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집적화해서 범죄 예방에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점에 대한 개선점이 필수적입니다. 또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더 요 부분인데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사실 젠더폭력 방지 기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막 노력했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노력을 해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되었고 이 기본법 하에 성폭력 방지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률이 두 개가 서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젠더폭력 방지를 왜 큰 법률로 만들어 놨다가 이게 성폭력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간극이 생기면서 이 두 법이 서로 안 맞고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맞춰가야 할지에 대한 전략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그냥 너무 여성 중심이다라는 비판 아니고 더 실제적으로 범죄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회를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연치현 변호사님 정말 중요하고 귀한 발제 해주셨습니다. 많이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셨겠지만 더 이렇게 좀 쉬운 버전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채널을 연 변호사님과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에피소드와 함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연치현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소주제 발표는요. 여주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에 재직 중이신 정지영 교수님, 저희 단체의 자문위원으로 계시는데요. 상호 존중 기반의 가족 주류화 정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회에서 저출산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연춘환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성폭력과 같은 큰 주제에서 저는 조금 포커스를 우리 가족에게로 좁혀서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서로 부부가 평등하게 또 서로 배려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그렇게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성의 여성의 성별 대립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더 그런 부분과 분위기에서 자라줬으면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호 존중 기반의 가족 주류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위원들이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성주류화에 대응되는 어떤 개념은 없을까? 좀 더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희망적인 그런 가치를 구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양성이 서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이 사회에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요즘 젊은 남성들처럼 오히려 여성 가족 정책 안에서 나는 남성이기 때문에
배제되고 나도 세금 내고 나도 일하는데 왜 우리는 오히려 역차별을 느끼는가 하는 의문은 갖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저희 아들도 29인데요. 여성들이 아이 안 낳는 건 좋은데 군 면제해 준 거는 애 열심히 낳고 가정 열심히 보호해주고 돌봄해달라고 남성들이 가서 조국을 지키는 건데 애 안 낳는 여성은 왜 편히 쉬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의문을 하더라고요. 또 육아휴직은 육아를 위해서 국가가 어느 일정 기간 아이가 클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주는 휴직인데 왜 그거는 여성 전유물인가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을 약자나 피해자나 아이를 낳았으니까 내가 당연히 배려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 협조적으로 필요할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거나 아내가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공평하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사회 안에서는요, 그런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교적인 가부장제를 지금 일부 가정에서는 유지하는 가정도 있고요. 선택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또 꾸려나가는 가족들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맞벌이 가족의 비율이 점점 올라서 이제는 반은 맞벌이 가정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똑같이 남성들과 함께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인 일도 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일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도 이제는 점점 예전에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빠로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여성들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서로 존중을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조절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 중심적인 가치 기반에서는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너무 많다. 이거 불평등이다.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족 안에서 그거는 대립의 이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쪽이 양보를 하고 갈 수 있을 때 다른 한쪽이 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돕는 그런 분위기의 데이터도 읽어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너무 편파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사 분담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가 직접 가족 실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들이 대답할 때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평하게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여성들 스스로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데이터도 이미 동일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사 일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도 젊은 20대의 30대의 세대를 보면 반반 남성이나 여성이 이미 반반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계획과 준비에는 남성들이 80%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뭐 불평등하고 부족한 부분에 비례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좀 부각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벌고 같이 자녀를 키우고 같이 살림을 해나가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바로 가족 주류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자도요. 과거에는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했지만 요즘은 28.9%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3명 중에 1명은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녀와 함께 있을 시간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공평하게 선택하시고 그 육아휴직을 위해서 쉬었다가 다시 복귀를 했을 때 그걸로 비난받거나 차별이나 편견을 받지 않는 사회적인 환경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법제상으로 보면 OECD의 어느 나라보다도 유급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분위기만 바뀐다면 충분히
충분히 공평하게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가족 이 의식에 대한 양육과 의식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것도 보면 과거 2016년에는 반 정도가 남성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함께 책임을 지고 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의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 2016년에는 반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5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변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공평하게 서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고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의 부부들은 평균 대화 시간의 반 이상이 30분에서 1시간 사이만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모여서 밥만 먹고 애만 보고 TV 보고 TV 보는 시간보다도 적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서로 부부가 또는 자녀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혼주의, 결혼 기피, 난 뭐 비혼이다, 아이 안 낳고 나는 딩크족으로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고 또 우리들의 부모님을 스스로 부양하는 주된 역할은 가족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아니고 변화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펴보면 다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세대 가족이 줄어들고 있고요. 3세대는 더 줄어들었고요. 1인 가구가 1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TV나 뉴스에는 이런 것들만 부각이 돼요. 학교에서도 이런 학술 심포지엄만 합니다. 그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러나 잘 살펴보면 2005년에 가족 구성이 2세대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반 이상이었고요. 지금도 아무리 1세대나 1인 가구가 많아도 여전히 가장 많은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사는 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증거 기반이라고 하면 많은 쪽의 수요에 많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성 가족부가 가정에서 사는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다. 정책적 체감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증거 기반에서 노부양 부양 가족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족들이 조금 더 늘고 있고요. 모자 가정, 이혼한 후에 모자 가정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늘지만 대부분 이런 변화에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대응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내놓느냐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도 증가합니다. 증가하지만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 1인 가구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뉴스나 TV에는 젊은 사람들이 1인 가구를 선택해서 다 집을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노인 가구들은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고 생활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들은 다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받을 가족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홀로 산 노인 1인 가구,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가족과 단절돼서 도움을 못 받는 1인 가구는 그럼 누가 부양해야 되냐? 본인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의 대답은 가족만이 아니라 정부, 사회, 가족이 같이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공평한 건가요? 본인은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는데 혼자 사는 노인은 정부와 가족과 사회가 공이 다 같이 돌보고 배려를 해야 되나요? 이런 데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세금을 내고 내가 나중에 홀려됐을 때 정부나 사회로부터 배려를 받겠구나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2027년 앞으로 3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젊은 사람 3명이 노인 하나를 부양해야 되는데요. 한 15년만 지나고 나도 36년만 돼도 젊은 사람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36년이 되면 은퇴를 해서 젊은 사람들의 세금으로 연금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요. 저희 학생들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저 젊은이인데 교수님을 위한 부양비를 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미안해, 방법이 없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가족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도 여성가족부가 나한테 해주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가정 기본계획이 문재인 정부 때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로 들어오면서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그 이전과 이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가족 다양성 수용 제도, 그래서 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대형 주제 중에 하나인데 국민 전체 대다수는 이거에 대해서 나랑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으로 정말 정부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해주고 있구나 못 느끼는 거죠. 개정이 됐습니다. 많은 부분이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가정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굉장히 확대돼서 보편적인 서비스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가족을 포용하려면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세부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가족 전체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주주화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요. 함께 일하고 함께 가족이 돌보면서 나도 결국에는 그런 사회의 기여를 통해서 내가 노후에 보호받고 두텁게 촘촘하게 국민을 배려해주는 가족 정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 정책을 위한 개발 전문가들 키워지고 양성되어야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발표해주신 우리 정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저희가 정지영 교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가족 정책에서 이렇게 여성주의만 있다, 여성주의 관점만 있다. 이게 너무 이제 가정학을 하신 분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발제의 제목으로 들으신 것처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가족 주류화 정책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박한수 목사님도 그 축사 때 말씀하셨는데 이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주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사회적인 여론도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에 기반한 가족 주류화 정책, 이걸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많이 퍼뜨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디벙킹 페미니즘 세미나는 이제 발제는 다 마쳤는데요.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여기서 질의응답하고 조금 플로어에서 토론을 좀 할까 했는데 아쉽지만 그 부분을 좀 생략해야 하지 않을까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저희 세미나 제가 한 분 정도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 분 정도만 청해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네네. 홍순철 교수님 조금 늦게 오셔서 아까 내비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님이십니다.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이라기보다 네. 제가 지난 정부 때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른인권 여성연합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한 분이 대표로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단체들이 다 여성민회라든가 아니면 가족계획 협회라든가 페미니즘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것은 이제 자녀를 많이 낳는 분에게 직접 지원을 늘리자. OECD에서는 GDP 3.1%를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2.4%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양육비를 한 7살까지 한 70만 원씩 주자 이런 정책을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페미니스트 주장하는 여러 분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성이 애 낳는 기계입니까? 다른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가족 중심의 정책을 핍시다 그러면은 여성이 애 낳는 기계입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더 이상 어떠한 얘기도 저는 전문가 성기과 의사로서 당시에 뭐 성상생리 소장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명의 전문가 교수로서 추천받아서 봤었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면은 어떠한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 제목대로 페미니즘의 극복입니다. 남성과 남성이 극복할 대세상이 아니고요. 남성 함께 나가야 될 2007년 고령세 문제의 가장 핵심은 페미니즘 극복이 아닌가. 그리고 바른인권 여성연합이 그런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여성단체가 그런 주요 단체의 대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의견이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애 낳는 기계가 아니죠. 남성들도 돈 버는 기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도식화된 그리고 이념화된 생각들이 대중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서 이런 어떤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요. 그래도 저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며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지금 홍순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도 저희가 들어가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도 가시고요. 또 인구보건복지협회도 저희가 들어가고요. 여러 각 기관,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서 다들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바른인권 여성연합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또 기대하고 저희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미나,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였는데요.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까지 오신, 함께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돌아가실 때, 저희가 간단하게 도시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3분은, 마지막 3분은 저희 정회원들이 모여서 정기총회를 갖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내빈분들께서는 이제, 돌아가셔도 되고요. 귀가하실 때 도시락 챙겨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